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8.16 대책 부동산 시장 영향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인 8.16 대책 발표에 엇갈리는 시장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요. 과연 논란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뭐 공급 측면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근데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사실 뭐 시장에서는 공급 방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공급 방안보다는 안정화 대책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5년간 전국에서 22만 호,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10만 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이제 구체적인 지역 얘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또 실망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는 그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섹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규 택지 15만 호 공급하겠다. 그래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10월에 가서 어떤 부지가 어떤 땅이 나올지 이것도 시장에서는 이제는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GTX A노션 2024년 6월에 조기 개통하겠다. 그다음에 BC 노선 같은 경우는 조기 착공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아마 1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 24년에 계획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지금도 논란을 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급 방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통합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단축시키겠다. 정비 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도입해서 시기를 단축시키겠다 얘기가 나왔고요. 또는 청년 원가 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첫 집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어떤 공급량이 나왔었거든요. 총 5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이 청년 원가 주택이 그 한마디로 이제는 이익에 본 거에 한 80%는 70%는 갖고 30% 토해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 안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총 50만 원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전 내용을 바꾸는 논란에 대한 건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네. 자, 교수님.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상태고요. 그리고 미분양 물건도 수도권 그 지방 물건 않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270만 호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됐어요.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연간 공급량이 그러니까 5년 동안 공급한 게 250만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가 270만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첫째로. 20만 원. 네, 20만 원이라는 게 그것도 5년으로 쪼개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게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있던 집을 사러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 공급이 파격적인 게 아니다, 첫째. 근데 굉장히 이게 많은 것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눈에 걸리고 그다음에 여태껏 저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 뭐라고 해왔냐 하면요.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른 게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계속 공급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공급이 모자라니까 올라간다. 이런 논리대로 주장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닌 게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첫째, 공급이라는 것은 연간 평균 50만 호 공급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별로 더 많이 못 늘어나고 둘째,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고 셋째, 변수가 너무 많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버리면 지금도 계속 뭉개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네.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만약에 8월 대책을 낸다고 하면 안정화 대책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예요? 당장 급한 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죽고 절벽이 생기고 사실 지금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0.7% 떨어졌다고 하지만 거래량이 극도로 적은 상황에서의 0.7% 떨어진 거니까 네. 실제로 시장이 정상화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저는 정부가 지금 당장 금년 말까지 내놓아야 될 방도가 뭐냐면 이거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네. 거래가 없어도 너무 없네. 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8월 달에 나와줬었어요. 6월 달 대책에는 임대차 안정화해가지고 250만 로드맵 만들겠다고 해서 270만. 이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뭐냐? 저는 그게 아까 세제도 있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다급한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270만 같이 구름 잡는 이야기 그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에 목이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그래서 요약하면 빨리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막아서 사회 문제화 되는 이거를 막는 대책들이 이제 나와줘야 됐다. 어떻게 보면 8.16 대책이 8월 달에 나왔던 대책이 공급 대책이 아니라 네.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 네. 거래 활성화 대책이 거래와 나왔어야 된다. 활성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을 나와줬었어야죠. 그 중에 일부가 공급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공급이 안 돼 갖고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이 별로 많이 안 된데도 정신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공급은 공급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이제 진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단어에 대한 어떤 느낌인데요. 네네. 우리 지금 이번에 8.16 대책에도 안정화 정책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상화와 활성화. 네. 워낙 거래 절벽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거래 절벽에는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원인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공급이 문제가 아니었고 유동성이 문제였다. 금리가 문제였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과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집값에 있어서 과연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거래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돕니다. 일단 분양 시장에서는요, 선당 후공, 당 후공.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죠. 선 당첨되고 나서 야, 고민은 나중에 하자. 네. 일단 당첨되고 보자.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지금 분양 시장도 그만큼 이제는 막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뭐가 문제냐면 수요자도 문제겠지만은 수요자가 없잖아요, 지금 살 수 있는 분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설회사도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둔촌주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분양을 해도요, 일단은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해야 돼. 이번에 그 8.16 대책 보면은 민간 주도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분양가를 책정했을 때요, 실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민간 참여자들이 과연 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 그래서 둔촌주공이 대표적인 전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시작은 사실 이런 어떤 그 원자재값 상승으로부터 시작을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는 거래가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 그러면 거래 활성화 방안이 이제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취득세일 것 같아요. 취득세.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방안, 그러니까 완화 방안이 좀 나아져야 된다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 그다음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는 이제 누증세가 되기 때문에 차등이 돼 있죠. 예, 차등이 돼 있어 1에서 3%, 그다음에 9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3% 정도 돼 있는데요.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 예의가 달라집니다. 조정지역에서 8%거든요. 그렇죠. 이게 5억 원짜리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구입한다 그러면 뭐 지금 취득세만 하더라도 4천만 원. 예, 4천만 원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1주택자 같은 경우 첫 주택이다 그러면은 이건 한 6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사실 취득세. 근데 이게 4천만 원에 넘어가다 보니까 다주택자 중심으로 뭐 내가 뭔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더 매수를 하고 싶어도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제 부동산의 이제 거래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 그러면 이 거래세 부분을 좀 낮춰주시는 것이 아마 가장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출 규제 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실 DSR 규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중심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풀리지 않은 부분도 사실 아직은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어떤 그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됐지만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최초 구입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완화적인 정책들도 대출이 좀 완화적인 내용도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러면서 조금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나와줘야 지금 현재의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8.16 대책에 보게 되게 되면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했죠. 네. 예전부터 이제 그 대선 때부터 일기 신도시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률 상향시켜 가지고 탈바꿈 시킨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시장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공약 때 나왔을 때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재개발 들어가겠다 했을 때 사실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가 워낙 땅이 넓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또 일기 신도의 특징이 서울 수도권 근접에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를 개발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할 곳이 필요한데 그 이주할 땅덩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개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마스터 플랜이 얘기가 나올까? 저는 8.16 대책이 오히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이. 근데 2024년부터 들어간다, 마스터 플랜 계획한다고 나왔을 때 저 오히려 반대로 나왔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일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에도 내용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당장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4년부터 마스터 플랜 작성하면은 도대체 언제 개발한단 말이야? 라고 이제는 일기 신도시 분들께서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직을 걸고 책임성을 가지고 이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후에 이제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중으로 이런 용역 발주를 하면서 실제 이제 올해 말에는 용역 착수를 하겠다라고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이말저도 사실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가 보여주거든요. 실제 한국 부동산의 자료에 좀 봤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실제 이제는 주간 변동폭입니다.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8월 한 15일 기준 봤을 때에 전주보다 0.07%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게 7월 넷째 주부터 연속적으로 지금 주간으로 봤을 때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기 신도시 대표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당마저도 주간 하락폭이 변동폭이 계속적으로 0.5%, 0.05%, 0.07%씩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뭐 변동폭만 그런 게 아니라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 실제 일기 신도시 분당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235건, 그다음에 4월이 222건, 5월에 165건, 6월에는 72건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줄고 있는 부분이 있고 7월 달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에서는 거의 내 건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줄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일기 신도시 발표가 24년도로 이제 미뤄졌어요. 약간 정치적인 그때 24년 되면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염두를 두고 발표한 걸까요? 저는 그렇진 않겠죠. 그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번 대선에서 그걸 이용했으면 했었지. 이번 총선을 위해서 이번에 의도적으로 저는 미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이런 그 일기 신도시 같이 그 어마어마한 물량에 대한 어떤 그런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무리 분당 쪽이나 뭐 일산 쪽에서 그거를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대책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저는 발끈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저는 그 소화적인 발상이다. 전 정부가 당연히 노후가 되고 그러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일산에 잠깐 살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들어갈 때 살았지만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떼돈 벌겠다고 들어간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쾌적한 상황으로 장기 거주하려고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쾌적한 주택 환경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가격의 차원에서 봐주는 게 아니고 주거 환경의 개선 차원에서는 전 정부가 봐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다 엎어가지고 새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짓는 이런 건축보다도 큰 부담이 없이 새로운 전세 수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주거 환경을 이게 바꿔주는 쪽으로 이게 좀 해야지. 우리는요 일기 신도시 싹 다 깔아 없애고 그거 다 새로 짓는다. 저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고 저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가장 신속하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뭔가? 저는 그 방법은 저는 손쉽게 저는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자꾸 뭐 요즘 이야기하는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규모 형태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싹 새로 없고 10만 호에 가까운 사람들이 새로운 전세 수요자가 생기고 주택시장이 저는 감당을 못할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향후 앞으로 집값 변수로 꼽힐 만한 정부의 정책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지금 스쳐가는 생각나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금리. 기준금리. 뭐 이제까지 기준금리 쭉 얘기했겠지만은 얼마나 올라가는가? 얼마나 올라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그러죠.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평론가님은 세제 개편이요. 세제 개편. 예. 세제 개편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 지금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돼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빨리 속히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개편안이 좀 통과가 돼서 이제 다주택자 중심, 특히 이제 종부세 내시는 분들 이런 유예 부담이 좀 덜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 사실 부동산이 그나마 조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집값 변수의 가장 키워드로 기준금리, 세제 개편 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